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역법, 두 번째는 귀납법, 세 번째는 유추, 네 번째는 가설 귀추, 그러니까 가설 추리 또는 이제 그걸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귀추법이라고 하고, 가설 추리를 줄여서 가추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연역법은 아까 우리가 그 살피려고 했다가 말았던 부분, 연역 법칙적 설명과 그 논증 과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연역 법칙적 설명을 간단하게 살피고 들어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연역 법칙적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아침에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 어젯밤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수도 파이프가 언 모양이구나.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이것 때문에 수도 파이프가 얼었다. 그래서 결론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반적인 명제에서부터 연역해 들어가고 있죠. 연역 법칙. 그러니까 이유를, 그러니까 원인, 인과적 설명인데 그 인과적 설명을 일반적인 명제에서부터 연역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연역 법칙적 설명이다. 그러니까 인과적 설명 중에서 연역 법칙적으로, 연역적으로 추론하고 있으니까, 추리하고 있으니까 연역 법칙적 설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수도 파이프가 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명제죠, 그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명제에서부터 여기는 대전제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다음에 어젯밤 기온이 내려갔다라는 소전제죠. 그다음에 그래서 얼었다. 따라서 결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 명제인 대전제,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제로부터 특수 명제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일반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특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연역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인을 해명하고 있지만 그 원인 해명을 일반 명제로부터 끄집어내고 있는 거니까 연역법칙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역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연역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일반 명제를 대전제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상세한 명제인 소전제, 그러니까 세부적인 명제,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명제인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 연역 과정이죠? 연역 과정.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은데, 연역법이나, 그러니까 연역법이라고 하는 논증이나, 교육학 논술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인과적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13학년도 중등 특수 추가 논술에서, 특수에서 추가 논술에서 아마 영희의 IQ 해석을 잘못해서 영희가 학습 동기가 저하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건 아마 제가 자세히 지금 문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건 아마 인과적 설명일 것 같아요. 어떤 그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기대 가치 이론이었나? 그 기대 가치 이론이면 이건 연역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학 논술에서는 어떤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대전제가 되는 거죠.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전제가 뭐죠? 제시문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상황,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세부 명제가 소전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따라서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연역법과 유사하죠. 가죠.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논증이라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명제에서 특수 명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일반 명제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특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연역법이다 그런다. 그래서 일반 명제가 참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일반 명제인 대전제에서 일반 명제에서 어떤 그 특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그러고, 그 일반 명제가 이제 그 대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대전제가 두 개일 때 3단 논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연역법이 전형적인 연역 논증이 바로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는 논증이 연역법입니다. 그 이유는 전제 속에 결론이 포함되기 때문인 거죠. 결론 속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속에 포함이 되어버리잖아요. 포함이 되어버리니까 전제가 참이고 그 다음에 논증 과정이 타당하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증 과정이 타당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논술이라면 논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연역법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연역법의 오류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거 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연역법이다. 자, 논증 과정 한번 봅시다. 먼저 대전제로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것은 일반 명제죠. 이걸 대전제라고 합니다. 여기 그 프린트도 있죠. 소전제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명제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과 관련되는 소전제, 상황과 조건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명제를 소전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결론 도출해 볼까요? 두 가지 전제에서 결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저 대전제 속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제가 참이면, 그리고 두 번째, 논증 과정에 오류가 없으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저 명제와 달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저 대전제는 어떻습니까? 쟁점 명제예요, 쟁점 명제.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것이 입증이 안 되면 마지막 결론은 도출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입증해줘야 되는 겁니다. 입증해주려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설명 방법이 좀 많이 동원되겠죠. 아까 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할 때 그 설명 방법을 동원해서 입증했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여러 설명 방법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왜? 쟁점 명제니까. 쟁점 명제.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자, 논술 예시입니다.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이 전제입니다. 전제를 이루고 있는 명제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결론을 도출한 결론 명제입니다. 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해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사회 집단을 이루어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회 집단을 이룬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 마을, 나라, 국가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기 어렵다. 나날이 먹는 음식, 입는 옷까지 사는 집 등 삶의 기본 요소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마련될 수 없다. 공동체를 떠날 수 없다. 그 다음에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도 없더라. 따라서 결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입증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에 속하면 말할 것도 없다.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당연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요 쟁점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게 쟁점 명제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 글자 그대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거는 요 속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그런 요걸 조금 더 구체화해주고 있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해주고 있죠. 우리는 다 같이 얽히고 설키고 서로 돕고 뭉쳐 살아가야만 공동체적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서는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주고 있죠.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안 써도 되는데 써주면 훨씬 이 말이 분명하게 와닿는, 분명하게. 요거는 다시 말해서 요거는 요 마지막 결론 명제를 다시 한번 구체화해주는,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하는 입증의 대상이니까, 저 결론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면 어떻습니까? 더 명쾌하죠? 명쾌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2015년 자유교육 있죠?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A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A 고등학교, 중학교의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 목적을 논하시오. 요걸 이제 교육 목적이 글을 읽어보면 나와요. 답은 나옵니다. 답은 뭐냐면 내재적 목적이라는 답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이건 요거만 쓰면 점수 못 얻죠. 못 얻습니다. 이게 점수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이거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뭐가 들어가야지 점수가 되는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채점 그 기준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내재적 목적이다 해서
이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은 내재적 목적인데 예로서 지식의 형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율성의 신장, 합리성의 개발.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1점. 이거 안 쓰면 1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고요. 여기다 뭐 피터 쓰든 누구든 뭐 쓰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유교육의 관점이잖아. 이게 뭔데? 이거 설명 들어가야 돼, 이거. 자유교육의 관점. 그 다음에 자유교육이 어떻게 내재적 목적과 연결되는지 논리적으로. 이거 하나, 둘, 셋.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논술이 되는가? 요건 논증 방법만 배우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논증 방법만 배우면.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고 그 틀만 딱 잡아놓으면 그 안에 내용 채우기는 쉽죠. 그죠? 채우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갈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예, 봅시다. 이제 두 갈식으로 구성하면 아무래도 바로 주장부터 던지고 보니까 그걸 채점하는 사람은 상당히 읽기가 쉬워요. 그 시험 답안 같은 경우는 두 갈식으로 하는 게 조금 유리하죠. 두 갈식 아니면 양갈식. 두 갈식이 상당히 효과적이죠. 양갈식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번 찍어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찍어주거든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대 때리고 그다음 마지막 끝날 때 가면서 뒤로 한 대 때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강력합니다. 양갈식은. 그러니까 두 갈식 아니면 양갈식. 어차피 양갈식도 두 갈식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미갈식은 읽는 사람이 조금 헤매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미갈식을 잘 쓰죠. 결론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답답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먼저 나오는, 얘가 결론이죠.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상식은 사람의 가치를 기본 주식이다. 일반적인 명제로부터. 그 다음에, 그들은 상식을 저버렸다. 따라서 그 상식을 저버린 일부 사람은 살아는 대접받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소전제, 대전제. 요 소전제, 대전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결론이죠. 결론. 요 결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람 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 쓰레기 함부로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 뭐 그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론 나왔는데 예로 제시하고 있죠. 결론 나왔는데 왜 얘를 제시하냐 이거야. 1점짜리니까 이거. 1점. 이거 안 쓴 사람들 많죠? 많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이때 점수가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이게 이걸 조금 더 입증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그 까닭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다. 상식을 저버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대전제를 뒤에서 이제 받치고 있죠. 대전제를. 요런 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말해서 결론을 먼저 도출해서 얘기해주고, 서술하는 두 가지 구성을 취해도 된다. 자, 교육학 이론 적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서, 연역적으로 논증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하나의 사고 틀이 뭐냐? 일단은 이거부터 와요, 이거부터. 대전제. 저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쓸 때 두 가지로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대전제가 뭐죠? 교육학 이론입니다. 교육학 이론이나 개념을 근거로 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명제죠. 일반적인 명제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상황과 조건, 다시 말해서 제시문이 이제 논술의 조건이 되겠죠. 제시문의 상황과 조건인 세부적인 명제가 소전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제시문 내용이 되겠죠. 소전제인 제시문 내용 나오고. 요거와 요거를 바탕으로 결론 도출이죠. 결론. 요렇게 3단으로 연역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뒤집어 보시면
결론 먼저 얘기해주고, 교육학 이론 얘기하고, 재심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걸 양괄식으로 쓰면 결론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건 뭔가 어색합니다. 요 별도의 문장으로 쓰기는. 그러면 여기다 같이 플러스해서 한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양괄식으로 쓰고 싶으면 재심문과 곁들이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면 양괄식이 되는 거죠. 양괄식을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쓰지 마시고. 자, 요 사고 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면 재심을 먼저 보죠. 재심을 딱 보면 교육과 어떤 이론과 어떤 개념과 관련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재심문을 이제 소전제로 받쳐주면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결론 나오면 결론부터 쓰고 그 다음에 교육학 이론 받쳐주고 재심문 내용 받치면서 다시 결론 엮어서. 자, 연역법을 토대로 한 논술 예시입니다. 이제 2016학년도 초등교직 논술입니다. 봅시다. 문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문제 초등교직 논술 잠깐 보도록 하죠. 문제 지시문과 재시문이 있고 배점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먼저 지시문부터 보도록 하죠. 어떤 초등학교 교사협의회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와 관련된 대화의 일부이죠. 1번 문제입니다. 수업 상황에서 학생 행동 관리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 제시하고 이건 이제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신교사, 김교사가 각각 학생 행동 관리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학습 이론이죠. 학습 이론 근거, 대화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 논하시오. 아니, 대화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 논하시오. 말이 없어도 각각 두 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학습 이론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해도 당연히 연역적으로 어떤 학습 이론인지 왜 그런지 재시문 내용에서 소전제 따라서 어떤 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 연역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저기서는 근거를 제시하라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화 내용, 다시 말해서 재시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거 소전제죠? 요것도 근거입니다. 요거 대전제죠? 대전제. 요거 몇 점입니까? 4점이잖아, 4점. 각각이니까 신교사 2점, 김교사 2점이겠죠? 그럼 뭐가 1점, 2점이 되겠습니까? 요거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거 적절히 근거를 제시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자, 신교사부터 봅시다. 수업을 잘 하려면 평소 구체적 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학생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별 내용 아니죠? 둘째 줄에 학기 초에 수업 행동 규칙이죠? 수업 행동 규칙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상벌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것, 첫 번째. 그 상벌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행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상벌 기준에 따라서 학생 행동을 관리하고 있다. 두 번째, 스티커를 주어서 스티커 주고, 상 주고, 벌 주고, 상벌, 이게 이제 그 스티커를 주고 모을 때마다 상 주고, 규칙 어기면 벌점 주고, 벌칙 쭉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스티커 주고 하는 것도 뭐 상벌 기준에 따라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상벌 기준에 따라 학생 행동을 신교사는 관리하고 있다. 신교사는 상벌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 행동을 관리한다라는 그 제시문 요약 들어갑니다. 됐죠? 제시문 요약.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학습 이론이. 만약에 이거 안 떠오르면 이건 이제 교육학 공부가 안 돼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스키너와 관련되는 거죠. 강화 이론과 관련되죠. 강화 이론이라는 게 딱 나와야 된다는 강화 이론. 강화 이론이 뭡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은 강화 자극에서 통제될 수 있다, 조형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여기서부터 봅시다. 강화 이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교육학 이론 됐죠? 두 번째 제시문 들어갑니다. 제시문 여기서는 초등은 좀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길게 늘릴 게 없습니다. 제시문은 신교사가 상벌 기준에 따라서 학생 행동 관리하고 있다. 요거 하나죠? 요게 제시문 내용 분석. 그 다음에 결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강화벌을 통해서 학생 행동을 조용한다는 말은 요거 아니에요. 강화 이론. 따라서 결론 강화 이론이다. 그러니까 강화 이론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 두 갈식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은 논점을 질문 형태로 바꾼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답변해 준다. 질문으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신교사가 학생 행동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 행동 관리를 위해서 어떤 학습 이론을 채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그럼 신교사는 학생 행동 관리를 위해서 어떤 학습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주장. 그래서 강화 이론이다 또는 강화 이론을 뭐 채택하고 있다. 요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주고 요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두 가지로 뒤집은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뭐가 나옵니까? 교육학 이론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두 번째 소전제인 제시문을 분석해준다. 다시 결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양괄식이 되니까 조금 더 낫죠. 보십시다. 요거를 만약에 쓰면 요걸 뺀다 그러면 설명한다. 신교사가 학기초 수업규칙을 수립하고 신교사는 학기초에 수업규칙을 수립하고 상별 기준에 따라 학생 행동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교사는 강화벌을 통해 학생 행동을 조용하는 강화 이론에 입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는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엮어서 그냥 이렇게 써도 좋고요. 요 말을 쓰기 어려우면 그냥 관리하는 것은 강화 이론인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틀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틀만. 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쓰는 거고, 요는 이제 문장 관련되는 거고. 또 두 번째입니다. 반면. 요 접속어, 반대일 때, 또는 뭐, 한편, 반면, 뭐, 요렇게 쓰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김교사 한번 볼까요? 김교사 보시면 제시문 보도록 하죠. 첫째 줄 가운데 제가 솔선수범하다 보면 솔선수범 얘기가 나오죠. 핵심어를 잘 찾으셨어요. 핵심어다 키워드. 이 핵심어다 밑줄을 긋고 요거를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옮겨 오세요. 원래 논술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쓰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그대로 갖다 옮기면 점수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논리적 엄밀성은 교육학 논술이든 뭐 교직 논술이든 크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꿔주면 더 낫겠지만 말이 너무 길 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아이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누가 선생님이 실천한다고 했죠, 그죠?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이 실천하고 그 다음에 솔선수범한다는 선생님 지금 솔선수범한다는 얘기 같은 얘기죠. 두 번째가 모범적인 학생을 발굴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예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있는 건 필요 없는 거고 앞에 두 가지가 교사의 솔선수범과 실천, 그 다음에 모범 학생의 발굴. 이거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따라 하라는 거죠. 그죠? 이거 모방하라는 겁니다. 그거 잘 보고 모방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교사 자신과 모범 어린이의 모델 역할 그리고 그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와 관련된 학습 이론 뭡니까? 반두라의 사회관찰 학습 이론. 그 중에서 사회관찰 또는 모델링 이론이다. 모델링 이론. 그게 딱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대전제로서 모델링 이론 설명 들어갑니다. 두 번째, 소전제 제시문 들어갔죠? 다음은 당연히 결론 나옵니다. 왜 결론이 나올까요? 당연히 이 속에 포함이 되니까 연역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요? 이게 A라고 하는 학습 이론입니다. A라고 하는 학습 이론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더라. 근데 제시문은 요것만 나와 있더라. 요게 제시문입니다. B다. A는 AF다. 대전제. 소전제 B는 CF다. 결론. B는 어디 들어갑니까? A에 포함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연역법.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이론 제시해주면 학습이론 이 세부적인 거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습이론 하면 그 개념만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써주시면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다 봅시다.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제 결론이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사회학습 이론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죠?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사이에 걸쳐 있는 거.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학습 이론 세 가지잖아요. 그 사이에 걸쳐 있는 게 뭡니까? 사회 관찰 이론. 사회학습 이론. 어쨌든 인간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해서 머릿속으로 사고가 한번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플러스 인지주의. 어쨌든 이렇게 모방한 결과를 본다. 그 다음에 김교사 이제 나오겠죠? 제시문. 김교사가 요 말은 여러분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모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 모델링 이론에 따른 것이다. 그죠? 요거를 맨 앞으로 갖고 가는 거죠. 요거는 양관식이겠죠? 김교사는 사회관찰학습 이론의 모델링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학습 이론 대전제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소전제로 제시문 분석해서 요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 따라서 결론 나오잖아 자연스럽게. 자 그럼 여기서 왜 첫 번째 명제가 쟁점 명제. 다시 말해서 사회학습 이론 대전제가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쟁점 명제잖아요. 쟁점 명제. 사실 저게 입증이 안 되면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왜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줍니까? 이건 이론이잖아. 이론. 이미 이론으로 확립돼 있잖아요. 확립돼 있는데 뭘 또 여기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이론이 있다는 정도만 얘기해주고 넘어와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네. 쉽죠? 왜 어떻게 논리가 저렇게 풀리는지를 이해가 일단 되죠. 그죠? 연역법에 따라서. 다음. 생략 3단 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명제가 아닌 경우에 다시 말해서 걔가 없어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될 때는 우리는 보통 생략해요. 하나 정도. 대전제든 소전제든 결론이든. 특히 남녀 간의 결론을 생략해버리죠. 묘하게. 묘하게. 예, 알아서 하라 이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 철수도 사람이니까 죽었지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죠? 앞에 대전제를 생략했죠. 예, 말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철수도 나라를 지켜야 돼. 예, 모든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돼. 예, 철수도 예외는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예, 예의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략 3단 논법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교육학 논술에서 언제 생략 3단 논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교육학 논술에도 생략 3단 논법 씁니다. 약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생략해버린 겁니다. 어떨 때 쓰냐? 대전제 생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대전제. 학습 이론. 그러니까 교육 이론. 이거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죠? 재심은 생략해야 될까요? 생략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 왜? 얘가 별 기능이 없어, 별 기능. 제가 지난번에 실질적 기능과 형식적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형식적 기능일 때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려서 상관없습니다. 별 내용 없이. 그 바로 나와도 상관없다, 바로. 그리고 점수를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장점 2개, 단점 2개 쓰라. 각 점수가 4점이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장점 각각 1점, 단점 1점씩 배당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굳이 뭐하러 자신이 씁니까? 그리고 양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써줄 수는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된다. 정말 써주고 싶으면 요령이 있죠. 얘를 얘하고 같이 엮어버리는 겁니다. 제시문에서 보는 것처럼 제시문과 같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이거야. 같이 두 개가 이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쓰면 혹시 제시문 내용 안 썼다고 해서 점수 깎일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은 이럴 때는 이제 제시문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 두려우면 그냥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좀 이따가 2016학년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략 3단 논법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거기 여러분 그 프린터블 12페이지 끝에도 있는데 보시면요. 중요 쟁점이 되는 것 또는 주요 대전제나 결론 문제는 생략하면 안 된다. 결론을 생략해버리면 그는 논술에서 결론에서 채점전 네가 알아서 판단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분명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 대전제 내가 여기 이 제시문만 얘기해주면 네가 대충 어떤 이론인지 알지. 그 이론이 무슨 말인지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해주고, 그 다음에, 예, 요것도 결론을 생략하지 말라.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죠? 예. 자, 귀납법으로 가도록 하죠. 예,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역법과는 이제 반대죠. 뒤집어집니다. 구체적인 특수명제에서, 보편적인 일반 명제, 구체적인 명제에서 일반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구체적인 거.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사실들,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일반적인 명제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게 귀납법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가 모든 사례를 다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완전히 확정적인 참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칼포퍼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반전 가능성이 있는 게 귀납법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까마귀는 검다, 영국의 까마귀도 그렇고 한국의 까마귀도 그래.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까마귀는 검어. 근데 어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역에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T라는 시간에 S라는 장소에서 그 까마귀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확정적으로 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례를 어느 정도를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강한 귀납법이 될 수 있고 약한 귀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귀납법에서는. 그러니까 사례를 제시할 때 좀 강한, 확신 있는 강한 거를 좀 잘 제시해 줘야지 이 뒤에 결론이 조금 강한 강한 귀납에 따라서 결론 자체가 좀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시했다. 미국 까마귀 검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약하죠,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이 전제역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귀납법은 확정적인 답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거. 이게 이제 귀납법입니다. 보통 이제 아까 이제 그 연역법이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뭔가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사용되는 논술 유형이라 한다면, 이 귀납법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현상, 교육 개념을 끄집어내야 될 때, 몇 가지 사례를 주고 이와 관련된 교육의 이론이 뭔지 이렇게 끄집어낼 때,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이 귀납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봐라. 이거는 구체적 사실들, 몇 가지 행동을 바탕으로서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예측이라고 하는 일반 명제를 끄집어내니까 귀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 기초에서 어떤 내용들을 일반화할 때도 이제 귀납법이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표본 집단으로 선정된 1000명의 유권자들 중에서 70%가 A 후보를 지지한다. 따라서 유권자 70%가 A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 앞에 전제가 구체적인 사실이죠. 요거를 우리가 통계적 일반화라고 합니다. 뒤에는 일반화되어 있죠. 전체 유권자로 일반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표본 집단이죠. 표본 집단으로부터 전체 집단을 끄집어내는 것을 통계적 일반화로 하는 것이고요. 요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 자체를. 근데 이 통계적 일반화에서는 이렇게 수치를 쓰지 않고 1000명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유권자들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통계 형태잖아요. 대부분 뭐 많은 뭐 또는 수치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요거는 3단 논법입니다. 귀납법도 3단 논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통계적 3단 논법인데 그 명칭 여러분 이 자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요거는 보시면 대부분의 두통 환자는 아스피린 복용하면 15분 뒤에 두통이 멎는다. 요거는 통계와 관련되는 거죠. 대부분. 또는 뭐 몇 퍼센트, 뭐 80%라든지 뭐 대부분, 이건 다 통계와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전제로 들어가죠. 나라고 하는 거. 나. 그러므로, 나는 10분 지나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렇게, 요거는, 두 번째, 좀 전에 그 통계적 일반하고 좀 다른 점은요. 요거는 그 전체 집단에 대한 정보로부터 세부적인, 한 그 전체 집단의 구성 요소 또는 부분 집합에 대한, 그 논의로 넘어간다는 것이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 귀납법이 뭔지만 간단하게 개념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갈씩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갈씩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자, 결론은 우리 민족은 저마다 독특한 민족성을 지닌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그럼 몇 가지 민족들을 나열해줘야 되겠죠. 설명식으로 설명. 몇 가지를 사례를 나열해서 설명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한국인은 이렇더라. 두 번째, 일본은 저렇더라. 중국은 이렇더라. 독일은 이렇더라.
영국은 저렇더라. 따라서 모든 민족은 다 독특한 민족성이 있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씩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귀납법을 토대로 전개한 논술 예시입니다. 자, 2016학년도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016학년도 교육학 논술입니다.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은 이제 뭔가 이제 가슴에 새로움 또는 아픔 뭐 이게 떠오를 것이고 내년에 그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점수를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교육학 문제 한번 보십시오. 문제 보시면 지시문을 잠깐 보시면 A중학교죠. 자기개발 계획서가 나와 있고 1부이다.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 가철 역량이라는 주제로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교사 가철 역량이라는 주제로 주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비교사 가철 역량 밑줄 그으시면 이게 전체 주제다. 그죠? 전체 주제. 전체 주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주제를 설정해야 돼요. 논술이라고 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글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기 때문에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전체 주제가 나와야 돼. 그게 진짜 논술 잘 쓰는 거고, 근데 그게 점수가 안 들어가니까 머릿속에 싫으신 분은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또 그렇게 안 쓰고 있으니까 주제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써야 된다. 아마 이 본론이 끝나고 결론이 끝나면 전체 다시 종합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자, 주제로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 학생 정체성 발달과 조직 활동의 구성 요소로 얘를 구성 요소로 보통 내용으로 하여 이렇게 했는데 얘는 구성 요소로 하고 있죠. 논하시오 했죠. 배점 보시면 논술의 구성 요소 15점 하고 있죠. 구성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있는 내용. 내용 각각 해서 총 15점이 배당돼 큰 논점이 4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5점이 돼 있죠. 읽어봅시다. 논술의 구성 요소와 주제의 연계 이렇게 돼 있죠. 요 2016년 전 시험 다시 말해서 2015년 상반기 시험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뭇을 내용으로 하여 해놓고 논술의 내용 요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의 내용 및 표현에서 논술의 내용 요소와 주제와 연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구성 요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형식, 표현의 적절성. 자, 이게 점수 어차피 점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과거 시험이 우리 총 9번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9회. 9번 과거 시험 모두 전체 수석한 사람 누구죠? 2잖아, 2. 뭐 교육하고 공부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해죠? 2가 우리 과거 시험 9번 보도록 돼 있거든요. 조선시대 성균관 입학 시험이 뭡니까? 생진과죠? 성균관 입학할 때 이거 속과. 그 다음에 문관에 되려면 문과 시험 거쳐야 되잖아요. 생원과와 진사과가 나눠져서 각각 100명씩 뽑았잖아요. 성균관에서. 이때 뭐? 초시와 복시. 초시, 복시 두 번 걸쳐. 다시 말해서 성균관. 대학이에요, 대학.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입학시험 보잖아. 그죠? 여기서는 양반자재라고 해서 다 입학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해야만 입학해주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300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문과, 대과, 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죠. 어쨌든 여기 처음에 입학시험 이게 이제 첫 번째 과거시험이에요. 과거시험. 그 전에 이제 조선 전에 이제 고려시대는 국자감 들어갈 때 입학시험 거기는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성균관부터 이제 입학시험이 이게 이제 바로 과거시험 이 자체가 첫 번째 과거시험이죠. 초시, 복시. 그 다음에 여기 백패 봤죠? 합격하면 여기 합격하면 이제 홍패 봤죠? 요 문과가 뭡니까? 3차시죠? 초시, 복시, 임금 전자죠? 임금 앞에서 시험 보는 전시. 이게 세 차례. 초시가 어떻게 됩니까? 초장, 중장, 종장. 복시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요거를 명경으로 봤는데 다시 구술시험으로 봤는데 요게 구술시험 한 번만 보니까 총 9번이죠. 하나, 둘, 세 개,
6개, 9번이죠? 총 9회 시험입니다. 9회 시험에서 요것도 명경시험으로 보자는 게 강경시비, 강제시비. 여기도 한 번 더 보자. 어쨌든 자 하나 둘 다 옛날로 치면 이제 저기 장원이고 이거 누구? 이의 답안지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여기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게요. 성균관의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점을 찍어야 되나 300점을 찍어야지 여기 이제 그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 대리 출석 많이 하잖아요. 이때도 대리 출석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300점 찍으려고 자기는 집에 가서 과외 선생님 붙여놓고 공부 이거 해야 되는데 성균관에서 배우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대리 시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집이라고 이거는 추려놓은 거예요. 추려놓은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약집이 엄청났습니다. 요약집. 그러니까 그 시험 때만 되면 과거 시험 때만 되면 다 요약집 구하느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게 어디 좋다고 그러면서 요약집으로 전부 다 공부하니까 사람들의 성적이 별로 그 공부가 그러니까 그때 그 옛날 문헌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요즘 유생들의 실력이 날로 갈수록 저조되고 있어서 한탄스럽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요즘 학생들이 학력이 날로 갈수록 저조하고 있어서 괴탄스럽다. 지금이나 옛날에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답안지를 보면요. 답안지 수준은 그냥 일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그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하나 특이한 걸 발견한 게 딱 보면서 답안지를 굉장히 평이한데 얘가 좀 뭔가 안 해? 어디에 뭘 논의해야지 득점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 얘가. 그러니까 득점 포인트를 안다는 거예요. 득점 포인트.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들이 쭉 보면 숨은 논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문제 보니까 이 논점들을 다 탁탁탁탁탁탁 다 건드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건드려주니까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한 번 건드리면 1점, 한 번 건드리면 1점. 마치 태권도 할 때 그 부위만 치면 점수 받으니까 재미없어도 그 부위만 치면 되는 것처럼 탁탁탁탁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논술을 어차피 점수 받기 위한다면 요 이희의 요령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배점 기준표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 쳐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배점 기준표 두 번째 거 보시면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논술의 구성 요소와 교사 가치할 요소, 역량과 연계 다시 말해 주제와 연계 이거 몇 점? 1점. 1점. 적었어요. 1점이라고. 1점입니다. 논리적 형식 몇 점? 2점. 그 다음에 표현의 적절성 몇 점? 2점.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한 8, 90%가 논술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그 위에 있는 구성 요소가 총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논점 4개. 이 논점 4개와 교사의 역량과의 그 연계를 안 했다라고는 안 했다. 1점 다 잃어버렸다. 거의 8, 90%가 1점 다. 그러니까 논리 형식이라는 그 표현의 적절성 논증이면 논증, 설명의 방법에 따라서 해주시고 표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 대부분 요거는 점수를 주죠. 근데 말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점수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표현력은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진짜 글 못 쓰는 사람 아니면 표현의 적절성은 크게 안 깎일 겁니다. 그다음 그 위에 가봅시다. 논술 구성 요소 각각의 논점이죠. 첫 번째 논점입니다.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각각 2가지죠. 4점이 배당돼 있죠. 각각 2가지니까 장점 2개, 문제점 2개죠. 각각 1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각각 하나씩 써주시면 되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겁니다.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 2점,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 하나 1점, 뒤에 개념을 써주시면 1점 받는 거예요. 개념. 앞에 거는 왜 2점일까요? 왜? 개념 하나 1점, 개념에 대한 설명 1점. 설명. 그래서 각각. 뒤에 거는 개념만 들어가면, 논의하는 과정에 개념만 들어가면, 그 말만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살폈던 초등교직 논술에 나왔던 모델링이라는 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관찰학습이라는 그 개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말이 들어가면 1점 주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 안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앞에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개. 첫 번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사항은 첫 번째니까 첫 번째를 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죠. 문제가 있네. 그 앞에 보시면 자기개발 교육에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논점.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이죠. 자, 먼저 김교사의 그 수업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 보시면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자. 두 번째,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활동을 하자. 경험하게 하자. 개념 전달 위주 수업을 지향하자. 이게 뭐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고하는 것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PMI 기법 있잖아요. 그죠? 사고, 창의적 사고, 플러스 좋은 점, 마이너스 나쁜 점, 인트레스트, 흥미있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효과. 긍정적인 점,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죠? 긍정, 부정 살핀다는 것은요, 긍정, 부정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반대 개념이니까 요거를 뒤집으면 얘가 되고,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사례에서 추론해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부정은 요게 있으면 요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은. 첫 번째 봅시다. 학생의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활동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미와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는 흥미와 요구를 강조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이 어떨까요? 내가 흥미에 맞게 수업이 운영돼요. 그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겠습니까? 자기 요구를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발적이겠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자발적이다. 그죠? 이거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 교과 경험을 하지 않고 직접 실제 행동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약간만 추론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진짜 몰라도, 이건 몰라도 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일방적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 수업의 문제점과 관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 전달 위주 수업, 개념 전달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전달식. 그러니까 개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않겠다는 거죠. 개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기초 학력이 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 학력의 저하.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게 채점할 때 그 키워드를 반드시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 습득이 어렵다.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 그런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죠. 조금 유창하게 하면 기초 학력의 저하. 이건 조금 유창한 거고,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다 비슷한 의미죠. 여러분, 교과 썼을 때 학자들이 똑같은 말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해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의미가 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직접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여러분 직접 경험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직접 경험합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수학 하나 하면서 더하기 빼기 하면서 시장 가서 물건 바꿔주고 저 물건 얼마 사고 거기서 이제 계산 직접 해보도록 한다. 이거 사회 배우면서 국회도 둘러보고 제주도 배워야 되는데 제주까지 갔다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장단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장점 단점. 이게 여러분 어차피 교육과정 나왔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교과 중심이잖아요. 교과 중심에서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교육과정이, 이게 뭐였죠? 교육과정이? 뭘 교육과정이라고 그럽니까? 네? 교수 요목? 학생들의 경험? 근데 학생들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수 요목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다시 말하면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럼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뭘 가르치죠? 뭘 가르쳐? We teach children, not the subject. 우리는 교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 이게 진보주의 모토죠. 아동이 뭡니까? 아동을 어떻게 가르쳐요? 아동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동을 뭘 가르칠 것인가? 뭐? 아동을 가르친대. 우리 그러니까 교가를 가르쳐 왔는데 교가 가르치지 않고 아동 가르치겠다는 거야. 아동을 가르친다면 뭡니까? 이거는 애들의 경험을 가르치겠다는 애들의 경험. 이거는 아동은 경험의 경험. 교가는 뭐? 교과서 안에 지식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험을 가르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전에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요거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과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이죠. 요거 경험 중심이죠. 이거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된 적인데 여기 그 강의하시는 분 제가 알기로 한 80~90%는 다 틀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됐냐면 교육과정 편차사 교과 중심, 경험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으로 나왔다. 대도됐다. 주된 쟁점이 뭔가? 1번 지식과 아동 간의 관계다. 또는 교가와 아동이라 했나? 지식과 아동이라 했나? 지식과 경험이라고 그러나? 나머지 쭈쭈쭈쭈. 그게 답입니다. 이거. 이 두 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체를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한 80~90% 객관식 해설지 있잖아요. 80~90% 다 틀려요. 전부 다. 선생님이 이걸 모른다는 게 이거를. 교가를 왜 여기다 설명 들어가면 또 한참 설명해야 됩니다. 형식도야 이론부터. 형식도야 이론. 교과를 강조하니까 지금 교과를 왜 어떻게 교과라고 하는 거 교과서 내용과 어떻게 가르치느냐. 주입식 암기식이잖아요. 그죠? 왜 어떻게 주입식 암기식인지는 왜 주입식 암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여러분 배웠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경험, 아동이 지나치게 수동적이죠. 주입식 암기식 하니까 아동의 경험을 강조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또 이 지식의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안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죠. 또 인간성 상실하니까 또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형식 도야 이론에서 이제 기반하고 있죠. 이거 이제 보십시오. 도야가 뭐죠? 훈련. 디스플린. 대표적인 교과 훈련이 뭐죠? 암송이죠. 암기, 반복.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형식이 뭐지? 무슨 저한테 교육학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전조작기, 감각 운동기 있죠, 그죠? 피아제. 형식이 뭐예요? 형식이 뭐지? 지식의 형식? 형식이 뭐야? 형식이 뭡니까? 내용의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의 반대. 조작이 뭡니까? 오퍼레이션. 이 오퍼레이션을 번역하면요. 논리적 사고. 이 조작이란 말이 논리적 사고란 뜻이에요. 여러분 교육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개념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구조가 뭐지? 구조가 뭐예요? 이 지식은 뭐지?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핵심 개념. 아이디어. 이거 기본 개념이라고 그러죠? 이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식을 어떻게 하겠다? 구조하겠다는 거죠? 그 구조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논리적 연결. 핵심적인 개념들은 논리적으로 연결한다는.
그럴 때 만에 탁 안목이 형성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뭘로 보이죠? 뭘로 보이죠? 우산으로 보이죠? 왜? 우산의 요 핵심 뼈대를 연결지어서 파악을 하니까 우산으로 보이죠? 자, 이게 물리학 세계입니다. 물리학의 핵심적인 개념이 있죠? 뭐 질량이니 운동이니 뭐 중력이니 가속도 법칙이니 여러 개념들 있겠죠? 그 개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딱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를 연결해서 내가 머릿속에 딱 갖고 있다. 그럼 물리 세계가 확 들어올게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식의 구조로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학문 중심에서는 어떻게 하지? 학문 중심에서는 뭘 가르치자?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자. 그러니까 낮게 흩어진 이 단편적인 교과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여기 아니 이쪽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똑같은 걸 가겠습니까? 비슷하겠죠. 근데 다르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여기서는 마치 칠자유과와 같은 어렵고 딱딱한 교과를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는 뭘 가르치자? 학문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자? 내용을 단편적인 지식 다 가르치지 말고 잡다한 거 다 가르치지 말고 핵심만 가르치자. 핵심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토대죠. 핵심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교육과정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까? 나선형으로. 나선형 그죠? 나선 교육과정을 이렇게 핵심 기본 핵심을 계속 할수록 깊이 있게 순화. 하나의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의존성 개념이 초등학교 때 야 너와 내가 의존이야. 우리 이웃끼리 서로 의존해야 돼. 그다음에 마을과 마을이 의존하고 국가와 국가가 의존하고 이렇게 점점 의존성 개념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개념은 핵심 개념. 어떻게 가르치자? 방법이 뭡니까? 애들이 요 개념을 발견하도록. 마치 학자가 이 개념을 발견하는 것처럼 애들이 발견하도록 가르치자.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 학생들이 맞게 표현을 세 가지로. 그죠?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형태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 전체 가설이 뭐죠? 그 불운의 생각은 다 요 하나에서 나오는 요 하나. 요 하나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네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가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정직한 형태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장애는 어떤 아동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지적으로 정직한 형태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 방식에 맞춰서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죠. 요 지식의 구조를. 요렇게 하면 요런 몇 가지 이점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전체 가설을 이겁니다. 이게 대담한 가설이에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대담한 가설이고 이 대담한 가설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형식, 형식이 정신능력. 논리적, 형식적 조작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 정신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정신적으로. 구체물 없이도.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라는 거예요. 이 정신능력을 훈련시키자는 거잖아요. 정신능력을 왜 훈련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전이가 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정치가 되고 싶으냐? 대통령이 되고 싶으냐? 시험 만점 받고 싶으냐? 교육권 논술 100점 받고 싶지? 일반적 전이, 특수전이 아닙니다. 이거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교과 지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도와 이론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으냐? 경제활동하고 싶으냐? 정치가가 되고 싶으냐? 이것만 하면 다 돼.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나온 겁니다. 그럼 형식도야 정신능력이 어떻게 돼 있다? 마인드가 몇 가지 방으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하죠. 능력 심리학이잖아요. 이 토대가 이거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능력 심리학이죠. 그 능력 심리학의 토대를 이게 이제 토대죠. 토대를 두고 형식을 도약시키면 일반적으로 전이된다.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게 뭐 기억력, 상상, 추리력 한 6가지 방이 있죠, 그죠? 6가지 방인데 이 6가지 방은 훈련하면 이 정신 능력이 도약이 된다. 훈련하면 커진다는 거예요. 마치 왜 훈련해야 되냐? 근육 단련을 하듯이. 자, 근육 단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갖고 근육이 단련이 될까요? 힘든 아령 가지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령 가지고. 아령이라지 뭐 이걸 가지고 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가지고 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신 능력을 도야하는데 쉬운 거 갖고 도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갖고 가르쳐야 될까요? 형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렵고 딱딱한 7자역과 사막 사과로 되어 있는 이 어렵고 딱딱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예, 음악, 수학, 그러니까 산수죠. 이때는 산수, 기하, 천문학, 음악이 산수입니다. 음악이 수학이에요. 여러분 음악과 있는 분들 아시겠죠? 음악이 전부 다 수학이에요. 개념적으로. 처음 만들질 때가 이제 수학자가 만들었잖아요. 그 자체가. 요 어렵고 딱딱한 거를 어떻게 가르치자? 여기 교과잖아요. 요 교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교과 중심에 요게 이제 교과 중심의 토대가 되고 요것의 토대가 능력 심리학이죠. 이렇게 교과가 뭡니까? 교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교과. 어떻게 가르치자? 훈법, 반수, 암수. 이렇게 하니까 단편적인 지식만 계속 배우니까 요거 안 된다. 아동의 경험에 무시된다. 다시 나오면서 단편적 지식들을 가르치지 말고 암기 반송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자? 요거 뼈대만. 그런데 교사가 주입시키지 말고 애들이 발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왜 이러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그 배점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첫 번째 논점이 4점, 장점, 단점 그 각각 2점에서 해서 4점이지만 그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 있는 그 논술의 구성 요소와 주제와 연계 이것도 논점 4개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씩.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4점이 4점이지만 다 써도 4점이지만 뒤에 나오는 1점을 깎일 수가 있으니까 1점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점 2개 1번 2번 있지. 단점 가와 나가 있지. 요 각각의 사실들을 토대로 해볼 때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 일반 명제. 요게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야. 이게 주장이야. 이게 주장. 요게 1점 요게 1점. 귀납법으로. 요 정도는 다 씁니다. 이렇게 이거를 요거와 연계해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렇게 일반화. 미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앞에 둘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관점이 주어져 있지 않죠?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유형이니까 이게 뭔지 일단 나와줘야 되죠. 그죠? 이게 교육과정 유형이 경험주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먼저 사고가 좀 2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관점이 없으니까 관점을 추론해야 돼. 추론. 관점 추론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됩니까? 연역법이 사용되죠. 연역 논정.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인지. 이게 결론인데 여기서 봅시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는 거 뭐 뒤에 필요 없습니다.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 봐봐. 경험을 강조하고 있고 흥미 요구를 강조하잖아. 결론 따라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두 가지로 쓰면 첫 번째 이거 주장 전체에 대한 그 문제의 논점이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유형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겠죠.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유형은 경험주의 교육과정 이렇게 답변하겠죠. 답변한 다음에 왜 이건지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교육과정 이론 그 다음에 제시문 여기다 제시문 분석 따라서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죠. 지금 쟁점이 요게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요렇게 쓰라는 거예요. 요렇게 엮어서.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 장단점을 이제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 장단점을 쓰실 때 이게 이 장점, 단점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써주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 배점에 첫 번째 줄엔 논리적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느냐도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가 2점. 그러니까 모든 논점, 4가지 논점을 다 논리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논리성만 갖추면 되는 건데 설명해줘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요거 핵심 키워드가 이제 자발적이다. 또는 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실제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근거를 보면 수업 내용과 활동이 학생의 여기다 초점을 두니까 이렇다.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실생활 문제를 다루니까 이렇다. 그 근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 근거, 결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안 써줘도 돼. 근데 써주면 더 놀리죠, 그죠? 근데 모든 논점들을 전부 다 짤막짤막하게 근거 없이만 쓰면 이 논리적 형식에서 깎입니다, 나중에는. 근데 어느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써줄 필요는 없지만. 요거를 두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잘라서 이제, 먼저 요거를 결론 먼저 내리고 학생 자발적 활동 촉진한다. 왜 그런지. 뒤에서 이제 이유를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 근거 가지고 이제 입증해야 되니까. 이유나 근거. 보통 우리가, 어떤 결론, 주장을 제기하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 쓰는 방법이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상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제시. 세 번째 예를 들어주는 거. 예시. 이렇게 해서 이 주장을, 이 근거를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거든요. 이유를 제시해도 좋고, 뭐 상술해도 좋고, 부연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면 문제점은 똑같습니다. 이게 정의 저와 뭐 요러니까 요렇다. 두 번째, 이거다. 또 두 문장으로 쓸 수 있고,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점짜리죠. 이거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 교사 역량은 이거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귀납적으로 추론하는데, 딱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경험 하나 가지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거 하나 가지고, 교사의 역량을 추론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경험 중심이 지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려면,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하는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험 중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험 중심 자체가 이런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사실 제대로 논증하려면 학문 중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 이걸 종합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만 딱 주고 결론 도출하기 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교육과정 유형을 살펴서 최선의 어떤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교사가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험심 교육과정을 출제했느냐. 이게 문제는 물론 논점이 이거 점수가 4점이니까 경험심을 묻겠다는 것은 맞겠지만 여기 1점 배당이 됐잖아요. 이걸 강조하자고 출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선생님이 과연 수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일반화된 명제로 어떤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걸 묻겠다. 이게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사실 이걸 하나만, 이거 뭐 학문 중심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수업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장단점이 다 있다면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서 이걸 그냥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이에 근거해 볼 때 이제 결론 나오죠. 일반화. 교사는 교육과정 여러 가지 교육과정 유형을 선택해서 최적의 수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과 역량을 갖추자. 이렇게 해도 좋고, 수업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교육과정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교육과정도 살필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좋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주제를 가지고 일반적 명제를 도출해야 되니까, 이건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걔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만. 지금 시대가 이게 한 가지만 고집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교육과정 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써주기만 하면 점수가 들어간다. 부담 갖지 말고 써라. 자, 이걸 두 가지로 가봅니다. 이게 두 가지씩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 명제를 먼저 도출하고, 이거와 이제 연계해서 먼저 도출하고, 그 다음 뒤에 쭉 나오는. 뒤에는 다 똑같죠. 요걸 앞에 써주느냐, 뒤에 써주느냐. 선생님 아까 여기 결론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부러 달리 쓴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써줘도 된다, 아무거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유추법입니다. 좀 재밌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유추하고 가설 추리 두 개 들어가도록 하죠.